오랫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 연구를 하신 하와이에 계신 이덕희 하와이 이승만 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25년 하와이 삶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위대한 영웅인 우리 선배님이 기초하신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부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이 청빈한 영웅의 하와이 25년 생애를 듣는 귀중한 시간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배재 동무는 우리 선배 이승만 대통령의 삶과 혼 정신을 바로 알고 이 위대한 영웅을 대접하고 당당히 영웅으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배재 동무님과 모든 분들에게 그 가정에도 늘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재 전젤로 합창단의 이승만이 사랑했던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351장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덕희 소장님께서는 1941년생이십니다. 올해 나이로 78세이십니다. 그리고 경기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하시고 그 옛날에는 정말 드물게 미국의 UC 버클리 세계적인 명문이죠. 거기서 공부 유학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사회학 석사를 따시고요. 68년도에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더 있으셔가지고 USC 도시계획학 석사를 따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호놀룰루시의 도시계획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다.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한국의 이민사를 연구하신 분이시면서 지금 한마디로 우리 한국인의 어떤 긍지를 세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주경야독을 하셔가지고 미국 사회에서도 공헌하셨고 또 한국의 이민사를 위해서 많이 발굴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와이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현재는 유니버시티 오브 하와이의 최고 경영자 과정도 수료하셨습니다.
또한 이분이 또 중요한 저서를 만드셨습니다. 2003년도에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를 발간하시면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 몇 개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동안엔 저희들은 그동안의 하와이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이미지를 조정래 소설 아리랑을 통해서 우리가 듣곤 했는데 거기에 하와이는 갈매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걸 또 밝혀주셨고 또 하와이 이민자들의 노예 생활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다는 것도 실제로 자료와 보증을 통해서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의 한인 최초 이민자 7,300명에 대한 명단을 최초로 발굴해내신 위대한 역사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걸쳐서 뜻깊은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이대표 선생님의 함께해주십니다. 소개가 저보다 더 컸어요. 저 박사학위 없습니다. 사회학 석사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석사를 해서 아마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도시학 석사까지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이제 도시계획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물론 이승만 박사님의 학교시기도 하지만 제 친정 아버님의 학교시기도 합니다. 1920 아버님이 24년에 공주 영명학교에서 올라오셔가지고 28년에 5년제 배제학당을 졸업하셨습니다. 근데 2005년 1월 30일에 돌아가셨는데 그 일이 주일이었어요. 오후에 그러니까 교회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룹들이 다 병원에 방문으로 오셨는데 그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배제 동문들이었습니다. LA에 있는 배제 동문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금방 배제학당 노래를 했는데 동문 7, 8명이 왔는데 1제까지밖에 못 불렀어요. 2제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2제로 혼자 침대를 텅텅 쳐가시면서 부르신 게 그 2005년에 그러니까 마지막 부르신 노래가 배제 학당가였습니다. 교가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뜻깊고 아펜셀러 합창단 이렇게 노래 불러주시고 그런 게 아버님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작가이신 이유선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면서 사담은 이렇게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25년의 활동을 1시간에 끝내라. 좀 너무하죠.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25년만 사신 게 아니라 25년은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25년을 그 생활이시고요. 하야하신 후에도 5년을 또 하와이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통 30년, 90년 평생의 3분의 1은 30년을 하와이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생활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립운동이 뭐예요? 나라 찾는 운동, 독립운동. 그럼 하와이에서의 독립운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5,000마일 밖에 떨어져 있는 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독립운동이 나라 찾는 운동이라는 것은 3.1 운동에 참가를 했다거나 그 나라 찾는 운동을 위한 자금을 대는가 뭐 이런 일이 다 그렇죠. 근데 하와이에서의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지리상 거리상 항일 운동에 직접 참가는 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와이 사람들은 할 수 있었던 것이 재정적 기여였고요. 외교 및 홍보 그리고 교육이었습니다. 그 하와이 재정적 후원은 1909년부터 시작이 돼서 쭉 계속이 됐고요. 어쨌든 간에 소위 광복을
맞았죠? 1945년 8월 15일. 근데 이 광복이 독립운동의 결과입니까? 독립운동 쭉 해서 결국 나라를 세우기를 했는데, 나라 세우기니까 궁극적으로는 독립운동이겠죠? 그냥 그렇게만 생각만 해두시고요.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오신 거는 1913년 2월 3일에 이제 정착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904년 11월 29일에 하룻밤을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시면서 이제 들리신 거니, 그때는 다 배로 다녔으니까 배가 하와이에 들려서 하룻밤을 머물러 가셨어요. 그랬을 때 가지고 온 여권이 대한제국의 여권입니다. 대제동문 이거 좋은 거 하나 더 사셔야 되겠네. 저 승만미라고 왼쪽 꼭대기에 스펠링이 써 있는데, 그때 당시는 SEUNGMAHNLEE로 쓰셨습니다. 승만미라는 그 SYNGMANRHEE는 1905년 이후에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승만리라는 스펠링 단어를 쓰신 그러니까 마지막 증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룻밤을 머물러 가셨는데요. 그때 있던 지금 현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그때는 이름이 달랐으면 제1한인검리 오셔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날 저녁에 에바 사탕수수 농장의 교회에 가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일기에 설교를 했다 쓰지를 않고 설교를 했다고 이렇게 일기에 적어 놓으셨는데, 어쨌든 하룻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기 전에 거기에 있던 동포들이 하룻밤을 그 다음날 이제 가시는데, 그때 동포들이 10명이 25불을 마셔드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와이에 있던 동포들의 첫 번 지도자에게 준 여행비 보조금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탕수수 농장의 사람들의 월급이 16불 내지 20불이었어요. 그 타임스 25배를 하면은 지금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벌써 한 30불을 마셔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 기록이에요. 우리 하와이 동포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돈을 마셨다는 기록이. 그 전에 안중근 재판 경비 이런 거를 했을 때 모금 운동을 했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도와준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가셨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오셨을 때는 1913년 2월 3일에 오셔가지고 조그만 집에 이제 머무시면서 곧 뭐에서 착수를 하시나 하면은 집필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집은 누구가 마련을 했었나 하면은, 그때 당시에 자유교회라는 새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감리교회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나왔던 교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사놨던 것을 국민회하고 같이 해서 이승만 박사를 머물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게 첫 집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집필하시는 동안에 마침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의 연회가 있어서 1913년 3월에 거기 참석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벌써 감리교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시는데, 오른쪽 에 서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난다고 연이어서 사흘 동안 한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지도자 훈련을 합니다. 이 지도자 훈련이 그냥 우리 지도자의 양성뿐만이 아니라 호놀룰루 전체에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두 영자신문에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모든 민족들의 교회가 있는데 다들 이렇게 감리교처럼 이승만 박사 같은 지도자를 들여다 집회, 양성 집회를 해야 된다 하고 크게 신문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이승만 박사는 감리교 지도자로 부각을 해요. 그래서 그다 이제 쭉 계속해서 집필을 끝내셔가지고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4월 말에 출간을 하십니다. 이 한국교회 핍박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 이 한국교회 핍박을 한번 꼭 읽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핍박은 소위 말해서 그 백오인 사건의 그 경위와 왜 일본이 한국교회를 핍박을 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건 그냥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이승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국 민족 재생이 오로지 기독교 신앙에 있다고 천명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새 나라 민족의 대한민족의 새 나라는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민주공화국이라고 1913년에 천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한인 모두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그 책에 다 제시를 하십니다. 그게 1913년에 출간하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1904년에 하와이를 첫날 하룻밤 지나가시면서 연설을 했을 때 에바 농장에서 교인들이 열광을 하는 것을 본 감리사가 1913년에 또 이승만 박사가 와서 양성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당장에 8월에 1913년 8월에 한인기숙학교 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한인기숙학교는 1906년 8월에 감리교 선교부에서 그러니까 미국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에서 설립을 해서 개교를 했던 한 건데 이 학교는 돈은 거기서 나왔지만 이 학교를 설립하는 동기는 한인 지도자들이 감리사에게 찾아가서 한인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시오. 공립학교가 많았습니다. 농장 근처에 초등학교가 다 있고 중학교가 있어서 한인들도 다 거기 다녔는데 왜 이런 학교를 세워달라고 감리교 지도자 몇 명이 감리사에게 찾아가서 청원을 했느냐 하면 배제학당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와서 배울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이민 왔던 사람 중에 초등학교 애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왔고 그러니까 20살 뭐 이런 된 사람들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학교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중고등학교는 갈 수도 없어요. 영어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워준 겁니다. 근데 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냥 세워달라고 요청만 한 게 아니에요. 2,000불을 약적으로 합니다. 1905년 여름에 찾아가서 2,000불을 약조를 합니다. 2,000불 곱하기 25배를 해보세요. 그게 현금의 가격인데 그만큼 우리 한인들이 교육을 위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사의 부인이 쭉 교장 노릇을 하고 있다가 13년에 이승만 박사가 오니까 제2대 교장으로 이승만 박사를 세웁니다. 곧 학교 이름을 중앙학교로 변경을 합니다. 왜? 한인들의 중심이다. 한인중앙학교. 또 한 가지. 남학교에 여학생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한인들의 첫 남녀공학제가 하와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전부 남학생들만 있죠. 1906년에 세웠을 때 남학생이 65명이 시작을 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1914년에는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는 여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기숙사에 여학생이 있을 방이 없어요. 어떻게 있겠어? 그 다음에 이제 첫 졸업식에 나왔는데 여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섬에서 온 여학생들을 수잔나 웨슬리 홈이라고 감리교 여성교구에서 운영을 하던 기숙사에다가 넣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여학생이 거기서, 그 집은 여자들만 머물 수 있는 집이었는데 거기 있는 여학생들이 남녀공학 공립학교를 다 다니는 반대를 안 하는데 한인중앙학교에 오는 것만을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도 그렇고 그 당시에 감리사도 그렇고 왜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를 몰랐는데 문제는 그 학교를 세울 때 많은 돈이 미국 본토에 있는 여성교회 본부에서 왔어요. 여자들이 영토 싸움을 하면서 여학생은 넣으면 안 된다. 여학생의 교육은 우리 여성교회의 책임이니까 학교는 지때 그 남학생들만 받으라는 조건이 있었던 걸 몰랐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걸 모르고 여학생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교회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숙사를 이제 머물 수도 없고 그 집에서는 그 수잔나 웨슬리 홈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동포들에게 후원금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학교 근처에다가 집을 하나 빌립니다. 근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5명이 왔는데 여학생들이 5명이 왔는데 한 학기까지 나서 2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을 좀 더 큰 거를 구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좀 더 큰 거를 구해서 갔는데 문제는 그 그 기숙사가 학교에서부터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40분, 50분을 걸어서 와야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학생들에게 너무 부담이 가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생각하기를 여성교에서 딴지도 걸고 있고 학생들이 걸어 다니기도 불편하니 학교를 조금 더 크게 해서 학교하고 기숙사가 하나인 걸 한꺼번에 넣어서 여학원을 세우자. 그래서 여학원을 1915년 10월에 개교를 합니다. 이것은 감리교 선교부의 돈을 하나도 받지를 않고 순전히 동포들의 돈으로 세워진 게 한인여학교입니다. 아직도 감리교회, 그러니까 이 학교를 세우면서 이승만 박사는 중앙학교의 교장에서 사직을 하고 나와요. 근데 아직도 감리교회는 속해 계세요. 감리교 지도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여학교를 따로 세우면서 이거는 순전히 한인들의 학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인여학원이 1915년에 세워졌고요. 그때 당시에 하와이에 여학교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원주민들을 하고 중국인들 여학생들을 위해서 세웠던 하와이 여학교라는 학교에서 보니까 한국 한인 여학생들의 학교가 있으니까 우리 합병하자.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승만 박사 안 된다. 우리는 우리대로 이거를 하겠다. 그래서 그 합병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917년에 거기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 축제가 있는데 한인여학원 보고 당신네들도 참석을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1917년에 한인축제에 참석을 합니다. 학생 한인축제에. 이게 뭐예요? 옆에 있는 이 광화문 문두를 모형을 해가지고 마차 위에다가, 그러니까 플롯 얘기를 해서 마차를 세웠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승만 박사가 고종 황제의 무능함과 관료들의 부패에 실망을 해서 반기를 들어서 왕조 체제를 부정하는 그 반기를 들었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조 체제를 반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부정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왕조 체제를 입헌 군주제로 바꾸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광화문, 조선 왕조 대한제국의 경복궁의 대문인 광화문을 한국의 상징으로 쓰셨어요. 한국 역사에 광화문이 플로트, 꽃차 위에 세워진 게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1917년 한인여학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이디어는 이승만 박사에게서 나와요. 한인여학원 재정보고를 매해 합니다. 왜냐하면 한인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고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승만 박사가 한인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한인여학원을 세웠지만 이사회의 구성은 반 이상을 백인 지도자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애드버타이저 영자신문의 사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영자신문에 매번 한 달이 뭐다 하고 한인여학원이 얼마나 잘하고 있나가 매번 신문에 나옵니다. 오죽하면 이 재정보고서까지 신문에 사립학교의 재정보고서가 신문에 자세히 보고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의 효과를 철저히 깨달으신 분이었어요. 지금 배지를 달고 계시는데요.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배지 안에 구성된 게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조그만 동그란 거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저거를 안 들어요. P.I.C. 이니셜 영자 이니셜 태극. 그럼 그 태극인지 모르셨어요? 아니 쉐이먼유 배제동문. 그 위에 그 조그만 거에 저 태극. 이니셜 P하고 이니셜 제 C자를 근데 그 위에 동그란 거에 그 안에가 그게 PC가 들어있다고요? 아니면 태극이 들어있어요? 태극 문양이 들어있어요? 인앤양 문양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배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누가 도안을 했어요? 이제 가서 좀 찾아보세요. 학교 헛다니셨어. 1915년에 이승만 박사가 한인여학원을 세우면서 태극 문양을 인앤양 배지로 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의 학교의 로고, 배지, 그때 당시에는 로고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는 배지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물 좀 주시면. 배지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로고로 했는데 보시면 인앤양 이렇게 세워놨지만은 이렇게 됐고 한인여학원 코리안 girl 세미나리라고 돼 있죠. 그때 당시에 세미나리는 요새 신학이 아니라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는 다 학교는 특히 여학교는 세미나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이라 했는데 가만히 배제 배지를 들여다보면서 아마 배지가 그때 이승만 박사가 다니실 때 배지가 있었으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나 그랬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한인여학원 배지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 열심히 해서 그리고 신문에 매 영자 신문에 매 이제 보고서가 나가고 뭐 찬양 이렇게 모든 학교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그랬더니 한인 학부모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고 이승만 박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남자애들도 받아주세요. 그래서 한인 여학원에 남학생을 받아들입니다. 거꾸로 됐어요. 1915년에는 기숙학교에다가 남학교에다가 여학생을 받아들였는데 1918년에는 여학교에다가 남학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그래서 한인 기독학원으로 바꿔서 1918년 가을 학기는 한인 기독학원으로 바꿔서 남녀공학으로 또 낸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설비가 부족해서 마침 그때 학교가 폐교가 돼서 남아있던 학교 알리올란이라는 학교를 임대를 해서 이사를 가서 이제 한인 기독학원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판이 아직도 붙어 있어요. 저 학교는 지금 현재는 알리올란이 초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하얀 옷 입은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똑같은 로고를 학교 이름만 바꿔서 로고를 쓰십니다. 동양의 태극 로고 같은 경우에는 저게 반대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게 위로 이렇게 반대로도 하고 그게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썼어요. 어쨌든 간에 1918년에 졸업생들 앨범 꺼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앨범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인 기독학원의 첫 졸업생입니다. 그때는 아직 몇 명 되지 않았을 때예요. 한인 기독학원에 다니는 Korean girls attending Korean Christian Institute. 그러니까 한인 기독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 사진.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잘 하셨는지 잡지, 미셔너리 잡지들이 이런데 전부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오른쪽이 민찬호 배재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장으로 한인 기독학원의 교장으로 입니다. 1920 졸업반. 21년에는 그 학교를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시 새로 지어야 되니까 고급 방문단을 해서 한국에 보냅니다. 야구단하고 합창단을 해서 하와이 23년에 와요. 이 야구단이 와서 이제 경기를 많이 하고 다녀서 그 다음 해에 한국에서 야구단이 하와이 방문을 합니다. 그때 윤치영 씨도 그때 같이 왔다가 머물러 있어서 윤치영 씨가 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리교회도 방문을 했고요. 파고다 공원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1923년에 새로 캠퍼스를 집니다. 학교 건물, 기숙사 건물 2개, 그리고 학생들. 칼리라는 지역에 있는 그 캠퍼스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학교가 그렇게 시작해서 이승만의 하와이의 교육 활동을 보면은 한인 중학교 교정으로 1913년에서 15년까지 하시고 15년부터 18년까지 한인 여학원, 그 다음에는 한인 기독학원.
한인 기독학원이 1947년에 문을 닫습니다. 그때 되면은 뭐 이런 특별한 학교가 필요 없게 되고 전시적으로 전부 다 이제 국립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따로 필요 없고, 그러니까 거진 47년, 45년, 40대 되면 그 기숙학교가 소위 기숙사 정도로 다른 섬에서 오는 학생들이 머무는 곳으로 그렇게 어쨌든 947년에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한인 사회의 그 우리 인구가 한인 인구가 1913년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왔을 때는 4,500명 조금 넘었을 때예요. 5,000명 내지 7,000명밖에 되지 않는 한인 사회에서 34년간 무상 교육을 했습니다. 학비를 안 받았어요. 기숙사비만 받았어요. 기숙사비도 낼 수 없는 학생들은 소위 장학금을 줬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무상 교육이에요. 그래서 한인 여학 기숙학교부터 기독학원까지 한 300명의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 중에 돌아와서 남조선 전기회사의 사장을 하신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을 갖고 하와이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또 본토로 가서 지도자를 한 그 중에 한 사람이 양유찬 박사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1947년에 한인 기독학원을 이제 닫고 나서 그때 당시 이사장이 양유찬 박사였어요. 양유찬 박사는 치과 의사예요. 그때 하와이에서 개업을 하고 계셨어요. 학교 부지를 1950년에 팝니다. 한 15만 불을 받았어요. 편지를 보냅니다. 대통령. 또 딱 학교 부지를 팔았더니 15만 불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돈으로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No. 내가 지금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고등교육기관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두 학교, 하나는 공과대학, 과학기술교육, 고등교육 시설을 기관을 원했고 또 하나는 외국어 교육을 가리키는 대학을 원했습니다. 마침 그래서 그 학교를 공과대학을 한하라고 짓겠다 하고 이름까지 적어서 보냅니다. 양유찬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학교를 구상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 가지고 있다가 종잣돈으로 보내라. 공과대학을 세우는 데다 쓰겠다. 근데 마침 인천에서 부지를 제공을 합니다. 인천시에서. 그래서 학교 이름이 인하가 됩니다. 인천과 하와이. 네. 인천은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많은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와서 수고와 노고를 해서 우리 이렇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서 인하라고 짓고 거기에 기념관을 짓고 거기에다 그분들의 사진과 유물을 전시를 해서 후세들이 기억을 하게 하겠다 하고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 인하대학 사람들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인하대학이 그거 안 지켰어요. 기념관 없어요. 하나 있어요. 실내 체육관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동판 하나 세워놓고 기념관이라고 그래요. 외국어 대학도 세우겠다. 근데 마침 한국 유경회라는 재단에서 대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신청을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 유경회 재단이고 오케이 그럼 너희가 외국어 대학 책임을 져라. 그래서 한국 외국어 대학이 생긴 겁니다.
1954년 4월 20일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개교를 했고 나흘 후에 24일에 인하공과대학이 개교를 했습니다. 그때 배재대학도 신청을 했으면 됐을 텐데. 그 자리에 그 땅, 35에이커 땅이었는데 그 딸이 이제 땅을 팔았을 때 15만 불을 주고 팔았을 때 개발업자가 그 땅을 샀어요. 개발을 하면서 고맙게도 거기에 한국 학교가 있다는 것을 기념을 해주기 위해서 콜레아라는 길 이름을 짓습니다. 콜라는 스쿨, 콜레아는 코리아.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칼리 초등학교가 있는데 칼리 초등학교의 주소가 2471 콜레아입니다. 콜레아. 우리 하와이 동포들이 그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 개발업자는 그 생각을 해줘요. 학교 교장이 되면서 감리교 선교부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목회자들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잡지도 발간을 합니다. 교회보도 발간을 하지만 우선 잡지 얘기만 할게요. 태평양 잡지. 잡지 이름이 태평양 잡지. 그때 당시에 인구가 5,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인 인구가. 이승만 대통령은 5,000명 미만의 한인 사회가 한인의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이름은 Korean Pacific Magazine입니다. 태평양 시대를 1913년에 열었어요. 매호에 글을 쓰십니다. 순 한글 잡지예요. 오죽하면 지도까지 그리십니다. 1914년 6월호에 나온 오아후를 이쪽에서 읽어야 돼요. 오아후 하와이 군도 붓으로 그리셨어요. 태평양 잡지는 한인의 태평양 시대를 열었고요. 대중교육을 위한 순 한글 잡지였습니다. 책 겉에 영어로는 돼 있지만 그거는 로컬 현지 우편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걸 했고요. 순 한글 잡지입니다. (1923년에) 그 현황을 보면 700권이 발간이 됐어요. 매번 적자를 해요. 한 2,000권은 팔아야 돈을 내는데 700권밖에 안 되는데 400권은 하와이에서 독자들이 25센트를 내고 사서 갔어요. 미주 본토에는 140권, 쿠바와 멕시코에는 30권, 중국에 30권, 영국과 독일에 30권은 무료로 보냅니다. 이게 1915년에 신일이에요. 1915년부터 신일이에요. 그때 전 세계에 한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보는 잡지가 없었어요. 이승만 박사는 그걸 알았어요. 태평양 잡지가 적자로 중단되는 데도 있었지만 이거를 해서 그들한테 보냈어요. 왜요?
비즈니스를 할 줄 몰라서 이승만 박사에게 언론 출판 활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교회 핍박도 하고 태평양 잡지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정신도 재간을 하고 정일장교도 발간하고 이러는데 언론 출판 활동은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교육의 일환이었습니다. 대중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민주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셨습니다. 학교 교육만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언론 출판 활동을 하면서 종교 활동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지도자 양성 집회도 했고요.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 교육 책임자로 활동을 하셨고요. 제일한인감리교회, 그거는 지금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고요. 한인감리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또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제일감리교회 탁사, 그때 당시에 탁사는 이사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진으로 일을 하셨어요. 교회 기둥이셨어요. 근데 1918년에 하와이 감리교를 떠납니다. 왜? 1913년에 발간한 한국교회 핍박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 생기는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천명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의 정황을 분석을 하시기를 한국의 교회는 세상에 볼 수 없는 유일하게 그 기독교 교회가 급히 성장하는 현황을 보이지만 불행하게도 외국 선교사들에게 통제를 받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 교회는 숫자적으로 적지만 벌써 일본 교회는 미국 선교회의 통제하에 있지를 않고 독립된 일본 교회를 가지고 있다. 왜? 기독교가 흥행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기독교 기관이 선교사의 관리하에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냐 하면은 일본 종교계 지도자들은 일찍이 지도자들을 양성을 위해서 미리 외국에 보내서 훈련을 받아서 돌아와서 일본 교회를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교회가 독립이 됐다. 이것이 한국교회 핍박에서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도 외국 선교부의 관할하에 있지 않고 독립되어야 한다. 교회가 독립이 되어야, 교회부터 독립이 되어야 나라도 독립이 될 수 있다. 그때 당시에 18개 우리 한인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인 감리교회도 있고 한인 성공회 교회도 있고 한 7,000명 중에 3분의 1 정도가 감리교 교인들이었어요. 그 18개 한인 감리교가 하나도 자립되지 못했어요. 미국 감리교 선교회,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에서 주는 돈으로 감리사가 목사를 주문받고 보내면 가고 그런 거를 감리교에 들어가서 보셨어요. 교회가 독립된 날을 1913년에 천명을 하셨는데 쭉 이제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현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그때는 제일한인교회 목사들이 왔다가 뭐 6개월 있다 떠나고
한 1년 있다가 떠나고 한 6개월 또 공석이 되고 뭐 3개월 공석이 되고 이럴 때는 누가 설교를 합니까? 이승만 박사가 설교를 합니다. 프린스턴에 다니시면서 신학 공부도 하셨어요. 이승만 박사의 설교가 어느 누구의 설교보다 좋았어요. 좋았을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없지만 교인들은 이승만 박사를 더 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녁에 집회를 하면 이승만 박사를 부릅니다. 그때 당시 이승만 박사는 기숙사에 사셨어요. 이승만 박사는 학교 교장을 하시면서 월급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학생들에게도 무상교육이었고 자신도 무상 활동이었습니다. 저녁 모임에 모이면 저녁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 감리교 선교부, 그러니까 교단이 정말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교단이냐, 이 학전을 받아들였더니 딴지를 걸고 어쩌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학교를 따로 세우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승만 박사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저녁 모임이 자꾸만 커져요.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교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사람들이 와서 같이 모이니까 처음에는 한 15명, 20명이 모이다가 30명이 되고 70명이 되니까 개인 집에서는 모일 수가 없어서 한인 여학원에서 모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918년에 12월 23일에 그 모인 사람들의 중진들이 모여서 그럼 그냥 새 교회를 세웁시다. 1918년 12월 23일에 모여서 교회 이름을 한인 기독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로 조직을 합니다. 그 교회가 이번 12월에 100주년을 맞아요. 1918년 말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마침 한인 기독교회가 아까 빌려 쓰던 그 학교에 있을 때 거기 가서 예배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22년 11월에 조그만 땅을 사가지고 교회당을 짓습니다. 18개 한인 감리교회들은 농장이나 농장주들이 세워주거나 아니면 그냥 세워준 데서, 또 목사들의 월급은 다 선교부 재단에서 나오는 돈인데 1918년 12월에 조직된 한인 기독교회는 1922년 11월에 자체 교회당을 세웁니다. 독립된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의 독립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너무 작아져요. 한인들이 농장을 다 떠나서 이제 도시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도시에 있는 교회, 우리 기독교연합감리교회, 한인 기독교로 다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큰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자리에 있는 한인 기독교회. 생각나세요? 광화문 물로, 아까 1917년에 광화문 물로로 세웠죠. 세계 유일하게 기독교 교회에 광화문 문로가 세워져 있는 것이 한인 기독교회입니다. 누가 설계를 합니까? 이승만 박사는 설계사, 한인 기숙학교 졸업했던 김찬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보고 광화문 물로 앞에다 넣어서 교회당 설계해. 그 사람은 7살인가 8살에 인천에서 온 사람이에요.
광화문을 본 적도 없어요. 사진책 뒤져가지고 그럴듯하게 세웠어요. 1918년에 세워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하와이에는, 그러니까 우리 한인 건축 이전에 중국 교회가 하나, 중국식으로 중국 교회가 하나 세워졌고요. 일본 교회가 오사카 캐슬처럼, 일본 캐슬처럼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세 민족의, 세 동양 민족의 교회가 각국의 건축 양식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집니다. 곁들여서 1958년에 우리 한인 성공회 교회도 교회당을 지으면서 왜 감화에 가면 성공회 교회들이 기와집 그런 식으로 성공회 교회는 토착을 중시를 했어서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한국 건축으로 하고 싶었는데 서양 설계 회사에다가 주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사진책을 들여다보고 설계를 했는데, 백인 설계사가 중국 지붕하고 한국 지붕의 차이를 몰라요. 그 곡선. 지금 여기 사진은 없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인 성공회 교회, 성누가교회, 우리 한인 기독교에서 한 두 블락 떨어진 곳에 있는데 지붕이 그건 1958년에 세워졌고, 어쨌든 1938년에 우리 한인 기독교회는 광화문 문로를 앞세워서 세워졌습니다. 2006년에 정식으로 광화문 문로를 세워서 한국에 있는 건축 설계사가 제대로 설계를 해서 2006년에 신축을 한 것이 지금의 교회당입니다. 뾰족당이 없어요. 대신에 광화문 문로가 앞에 있어요. 이 교회는 로고가 없어요. 제가 요거를 로고로 지금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마당에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승만의 활동 중에 교육 활동과 교회 활동을 통해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합니다. 대중교육까지 포함을 한 교육 활동에 치중을 하셨고요. 교회부터, 학교부터 독립을 해야, 교회부터 독립을 해야 나라도 독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서 교회를 따로 세우시고 자립을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활동하신 게, 그분이 하와이에 1913년에 오셨을 때 만 38세였어요. 여러분 38세에 뭐 했어요? 그분은 오셔서 교육을 하시고 출판 활동하시고 교회 활동하시고, 소위 말해서 프라임 타임을 하와이에서 보내셨어요. 회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잠깐 인목이 언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임시정부에서 뭐를 했나? 독립운동한 임시정부에서는 뭐를 했나? 이승만 박사는, 어떤 학자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서, 이승만 박사는 독립운동한 사람이 아니다. 그때는 그게 참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승만 박사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냐.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 독립운동 안 했어요. 그분은 나라 세우기 준비를 하셨어요. 독립은 어디서 해요? 우리가 독립 안 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독립운동이 뭐냐?
우리나라가 독립된 게 아니에요. 일본이 패전해서 그냥 그럼 그동안에 나라 세우기 준비를 하신 분은 누구냐? 교육 활동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고 언론 활동을 하고 특히 언론과 교육 활동을 위해서 지도자를 양성을 하신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하와이에서 25년 동안 모든 게 다 성공적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 보면은 잘하는 때도 있고 실패하는 때도 있고, 그분이 다 그걸 거쳤어요. 하와이에서 학교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사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철저히 깨달으신 게 뭐냐면은 독립을 하려면 땅을 가져야 됩니다. 학교를 여학원을 세우고 여학원 기숙사를 세우고 여학교를 세웠다가 또 팔고 기독학원을 세워서 임대를 했다가 또 캠퍼스를 사가지고 하면서 땅 주인, 교회도 조그만 땅을 하나 세웠다가 또 큰 땅으로 이사가면서 땅 주인. 답이 뭔지 아시죠? 벌써 농지개혁. 어떤 분은 그분이 실학에서 그 농지에 대한 그런 거를 다 공부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실천하신 25년 동안 하와이에서 그분은 몸소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무상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어려운 사회에서 34년 동안 무상교육을 실현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군정이 1946년에 의무교육제를 실시를 했지만 그냥 미온적이었고 그대로 뭐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시면서 한 게 농지개혁과 무상 의무교육제도.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와이 25년간의 실패와 성공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더 할까요? 또 한 가지 그분의 활동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동지회를 조직을 하셨어요. 동지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국민회가 있었는데 왜 동지회에서 나라가 하와이의 한인 사회가 분열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국민회라는 것은 1909년에 조직이 됐습니다. 1909년 2월에 대한민 국민회라는 것이 미주 본토 샌프란시스코하고 하와이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국민회의 목적이 동포들의 교육과 실업을 장려하여 민족의 실력을 배양한다. 목적은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 국민회 자체는 회비로만 운영이 됐어요. 모든 일을 할 때는 돈만 걷었어요. 애국금을 걷고 독립금이라고 걷고 회비 내라고 그러고 1년 회비 내고. 국민회는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1921년에) 상해 임정에서 가서 조금 대통령직을 하시다가 실망을 하시고 돌아오시면서 동지회를 조직을 합니다.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동포 대동단결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동지회를 조직을 합니다. 근데 바로 조직을 해놓고는 금방 활동에 들어가지를 않고 2, 3년 물밑 작업을 합니다.
결국 결론이 뭐냐면 동지식산회사를 설립해서 동포들의 경제력을 향상하고 그 돈으로 활동기금을 받고 합니다. 그분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고 확신하신 분이에요. 동포들의 경제를 향상시켜서 그분들이 내는 돈으로 활동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식사회사를 하고 주식을 팝니다. 한 7만 불, 100불짜리 주식을 파는데 한 7만 불이 모집될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그때 25년, 26년이 되면은 경제공황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동포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다 나이가 들어서 20년 후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 40세면 45세면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탕수수 농장에서 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와서 할 데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 동지촌에 넣어서 임야를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목축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소위 리사이클을 이분들을 다시 사회에 환원을 시켜서 경제력이 향상이 되면 그 돈으로 정치활동도 하시겠다고 해서 세워진 게 동지촌입니다. 7만 불을 예상을 했는데 그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한 3만 불밖에 모이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14,000불을 들여서 동지천 960에이커의 땅을 하와이 섬에 삽니다. 지금 하와이 볼케노 터지고 난리 났죠.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가 바로 거기에요. 임야 큰 나무들이 있는 걸 선했어요. 그래서 벌목을 하고 이제 농사를 짓고 조금 나오는 게 채소를 져서 이제 갖다 팔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승만은 국민의 회원이기도 했고 하와이 국민의 제목을 지냈어요. 그런데 21년에 동지회를 해서 이제 동지회 됐는데 이게 이제 그때 팔았던 주식 동지식산회사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 동지촌에 들어가요. 거기 가서 몸소 사십니다. 이게 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그분이 사셨던 집이에요. 그 자리에 낭중에 이건 50년 이후에 진 집들인데 그 자리에 다른 집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그 동지촌에서 뭐를 하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을 이제 한 30명이 한인들이 한 30명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벌목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십니다. 이승만 박사가 수제조를 해서 팔자. 그래가지고 하와이에서 수십 몇 톤이 하루에 생산이 되고 얼마를 쓰고 이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다 공부를 해가지고 현지 엔지니어하고 공부를 해서 숯가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숯가마, 우리는 그냥 숯가마라고 부르는데 숯가마라는 게 이 방에 반쯤 되는 사이즈에 철로가 놓여있고 철근 기차가 레일이 있어가지고 벌목한 그거를 해서 그 들어가서 이제 수시 만들어져 나오는 그런 아주 완전한 그런 그게 신문에도 크게 나고 그러는데 이겁니다. 지금 레일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집들 그런데 이제 한 뭐 10가구들 30여 명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1928년에 숯가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벌목 제조소도 만듭니다. 돈은 자꾸 들어가는데 수입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7만 불을 예상을 했는데 3만 불 들어온 중에서 반은 땅을 사고 그 나머지로 뭐 숯가마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31년에 파산합니다. 그래서 그때 떠나셔가지고 유럽을 가셨다가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서 다른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그러니까 교육 활동, 종교 활동, 정치 단체 활동을 그렇게 하셨어요.
25년을 사시면서 그때 배우고 실패하고 이게 다 몸소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으로 수립하시고 나서 정치 제도에 반영이 많이 됐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 후에 또 그 후에 하야하심이 또 5년을 사셨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말씀. 그래 또 한 번 올 수 있죠. 질문은 한두 개 저기 아까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배재교가 2절 혹시 알고 계셔요? 저는 배작 노래합시다 뭐 이러는 거. 네. 그 2절을 아버님께서 알고 계셨다면서요? 네? 아버님께서 2절을 하셨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알아요? 저도 모르죠. 저는 배재가 출신 아니에요. 저는 경기여고 출신입니다. 이화대학교 출신이고요. 혹시 네. 아버님한테 배우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저희들도 배운 적이 없어요. 2절을 네. 배우려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2절을 안 불렀을까요? 똑같은 걸 받으니까 2절은 없는 거예요. 오, 죄송합니다. 좀 몰랐어요. 그때 그렇게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네.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예예예. 조금 전에 23년서부터 25년 사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1923년에서 25년 저희 배재학교 학생으로 출신으로서 네. 1925년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그때 지금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25년, 1925년도에 여기 면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탄핵 받으시죠. 예, 근데 그걸 탄핵으로 지금 얘기를 예예예. 탄핵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탄핵과 면직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하야와 뭐 그것도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탄핵이라는 것 때문에 네. 저희들로서 한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심적으로다가 예. 가슴 아픈 거다 네. 있고요. 근데 그거를 굳이 꼭 그 한인 사회에서도 그 당시 한인 사회에서도 탄핵으로 다 받아들였습니까? 하와이 사는 동포들이 그런 거 잘 몰라요? 저런 어쩌나. 근데 왜냐면 25년도에 그 한인 기독교회를 그러니까 여기 동지회를 설립한 걸 얘기하시는데 기독교회 21년에 21년에 동지회가 23년도에 설립해가지고 21년에 동지회를 설립을 하시는데 정작 활동은 25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25년도 그래서 학자들 중에 그분이 동지회를 설립한 이유는 탄핵을 당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걸 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은 그 탄핵에 대한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알아요. 저는 아는데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거고 하와이 사는 동포들도 잘 몰라요. 그 부분만 잠깐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정치학자가 아니라서 그런 데는 안 하고 저는 하와이에서 활동만 하고 하는 사람이고. 아니 그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아니 글쎄요. 배재학교 출신들한테는 조금 그냥 받아들이기 제가 힘들다는 때문에. 주워 들은 얘기로는 이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돼서 1920년에 이제 상해 직을 수행을 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가 돈을 잔뜩 가져올 거로 기대를 했어요. 왜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왔느냐 하면은 왜 하와이에 왔겠어요? 지정학적으로 하와이가 하나도 중요한 장시가 아닌데 1913년에 하와이로 왔던 바로 그 이유는 하와이에 한인 동포들이 제일 많이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5,000명이 살았어요. 본토에는 한 1,500명 정도. 본토에 있는 한인들은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뭐 2,000명, 3,000명 사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와이만 5,000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해방입니다. 그때 당시는 해방 독립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국권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요원하니까 우선 거기 가서 준비를 하자. 그래서 하와이로 오신 겁니다. 근데 상해 인정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포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쪽 사람 거기에 계시던 분들은 이승만 박사가 돈을 무척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돈을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벌써 이파저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노선들이 다르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그분은 6개월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어요? 족간 들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밥 먹고 회의만 했어요. 회의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개월 후에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뭐 임무도 수행도 안 하고 돈도 안 보내주니까 탄핵.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건 그냥 제가 주워들은 얘기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셔서 하와이에서 전적으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어가지고는 회비만 받아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 해서 동지천을 했는데 그게 뭐 다 실패,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선물을 가져온 게 있는데 그 가우초 박사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동관이 언제 세워졌어요? 외자동문 시험 좀 봐야 되겠어요. 동관 지금 있는 거. 예. 언제 세워졌어요? 1915년경 아닙니까? 1915년. 홍문회장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1915년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이 사진 보셨어요? 처음 보셨죠? 네. 이게요, 1915년 4월 22일 동관 착공식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옆에 지금 거기 가는 겁니다. 처음 봤죠? 넥스트. 이게 착공식에 참석했던 루이스 박사, 가우초 박사, 제가 설명서를 딴 데 두고 왔는데 지금 정초식에, 착공식에, 개토식에 그라운드 브레이킹에 참석했습니다. 넥스트. 이게 아펜셀라 딸, 앨리스 아펜셀라. 그라운드 브레이킹 삽질하는 거예요. 넥스트. 이거 가우초 박사하고 비숍 루이스가 같이 지금 삽질하고. 요거는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가우초 박사에서 나온 건데 아마 그때 무슨 관련됐던 그 사진 또 하나 있을 텐데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초식, 동관 정초식에 참석했을 거예요. 비숍 루이스, 제 오른쪽이 루이스, 여기는 존스인가? 뭐 하여튼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가우초 박사. 가우초 박사가 누구냐? 선교사를 함께 보내는데 1등 공신. 네. 가우초 박사가 1915년부터 한 6번 한국에 왔는데 대제에만 왔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기증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여기 이덕희 교수님이 하와이 다녀온 후에 느닷없이 그게 나왔어요. 1960년 겨울부터 12월부터 1962년 3월 17일까지, 그러니까 쓰러지시기 직전까지 한국에 돌아오시지 못하고 이인수 박사 아들한테 가자, 3개월 좀 따뜻하면 가자, 이렇게 그냥 그걸 왜 이렇게 3개월씩 늦어지느냐, 내가 죽기 전에 한국에 가서 죽어야 된다, 한해 맺힌 그런 말씀만 계속 하셨는데 3월 17일까지 쓰러지기 직전까지 살았던 집이 마케키 스트리트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집이 10년 전에 한인들이 좀 팔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젊은 집주인이 너 팔지 않겠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지지난달에 너희들이 사겠느냐, 우선 한인 커뮤니티에 던진 거예요. 그걸 우리 이덕희 교수께서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화장에 이인수 박사가 사모님 계십니다만 우리가 그때부터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살았던 사람들이 99만 불에 샀어요. 그래 지금 공시 가격이 114만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짐작한데 한 150만 불 정도는 이 사람들이 부르지 않겠느냐. 이 시간 현재 오늘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팔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안타까움은 뭐냐면은 이승만 박사가 끝내 돌아오시고 싶었는데 거기서 돌아가시잖아요. 쓰러지시면서 요양원에 가셔서 요양원에서 한 3년 동안 프란체스카 여사가 3년 동안 요양원에서 간병을 하셨고 거기서 운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그걸 사지를 못하면 외국인들이 샀을 경우에 이 유적지는 우리가 놓칠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아마 오늘 저는 배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참 부럽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 참 청빈하신 분, 여기 얽힌 얘기는 사연, 어제 우리 광명근 이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오셔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정말 가난한 이승만 대통령, 12명 대통령 가운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화장에 가시기 전에 저쪽에 그 도남장이죠. 주인이 시국이 나쁘니까 빨리 나가라고 짐 하나 둘 갖다 놓으니까 이승만 박사 눈치채고 마포로 갔다가 또 마련해 줘가지고 33명에 마련해서 이화장에 가셨거든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와이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발도 5불짜리도 아껴라.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전부 다 머리도 깎고 장 보는 것도 크게 장을 보지 말아라. 조그맣게 적당히 세 식구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보시기에 좋게 조그만 거 먼저 이인수 박사 가지고 들어가고 올라가신 다음에 나머지는 갖다 드리고 이렇게 마지막 가실 때까지 안타까운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 어떻든 이 집이 너무나 참 놓치면 안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흠모하는 우리 모두가 좀 알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라는 거? 우리나라 돈으로는 about 150만 불이면 한 16, 7억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면은 한 다운 페이먼트로 한 5, 6억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에 이제 융자를 받고 그런 과정입니다만 어떻든 시작이 반인데 이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태우를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옆으로 좀 알리고 해서 이런 걸 시발로 해서 국내외, 저는 돌아다녀 보니까 필라델피아 가니까 서재필 기념관도 거창해요. 국내외 통틀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고 통탄한 일입니다. 이걸 시발로 해서 좀 제발 기념관 건립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하나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솔직히 이런 말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